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밀착 토크 순서로 어제에 이어서 한국당의 당권에 도전하고 계시는 안상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설 전에 문 정권이 거의 12월 말부터 1월 달 사이에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그 뭐 한 2, 3일마다 한 건씩 터지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정권이 한 달 만에 자신들은 12월 말로 김태우 신재민 문제를 덮고 이제 경제를 앞세워서 경제 앞세운다 해봤자 대기업 회장들 조사하다가 이제 또 불러다가 옆에 앉아서 사진 찍는 것밖에 없지만 예, 그렇게 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 어떤 이 민주당 정권의 반격이 그 연이어 터지는 스캔들로 거의 그냥 초토화 예. 상태에 갖고 마지막엔 대통령 딸 부부 문제까지도 등장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설 연휴가 지나면서 그런 이슈들은 다 사라지고 한국당 의원들은 설 연휴에도 뭐 5시간 반 단식인지 뭐 밥을 좀 늦게 먹는 지연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고생도 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그 흔적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 이제 모든 것이 또 미북 회담으로 또 예. 덮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손혜원 등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제보자가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당의 주요한 지도부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제보를 좀 하겠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했는데 좀 이따가 전화 주겠다 하더니만 우리 당이 그런 제보 안 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손혜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 제보를 받습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런 이 시한폭탄격인 문제에 대해서 듣게 되면 이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글쎄, 우리 황 선생님한테 전화한 분도 뭐 사실대로 얘기하긴 했겠지만, 예. 당에서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보도 받고 그러는데, 하여간 서로서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뭐,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당에서는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제보도 받으면서 이것을 문제가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을 특검 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뭐 이 문제를 포함해서 뭐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하나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위 식사를 뭐 늦게 하는 그런 농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농성이라든지 이 단식 농성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국회를 쉬고 있다,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죠. 국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지금 여당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김태우, 신재민 문제, 손혜원 문제, 또 무슨 전관위 임명 조혜진 문제, 또 무슨 김경수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 주장만 하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달라고 그러면 하나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마도 홍영표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 김경수 특검을 이제 준 거 아니에요. 김경수 특검 그때도 이제 줄내서 준 게 아니고 야3당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제 김성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이제 국민 여론도 더 악화되니까 이건 뭐 특검하자. 별일이 없을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한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 허위로 조사한 내용을 믿고 이제 한 건데 결국 그 당시에도 또 특검에 대해서 또 이제 불신이 높았죠. 불신이 높았어요. 수사 연장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거는 허익범 검사가 맞다.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저거 더 해봐야 자꾸 더 뭐 해봐야 주변만 하는 거고 결국 핵심은 김경수인데 김경수에 대해서 이것이 공소유지 내지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힘들게 힘도 없는 특검이 그러니까 아예 종결짓고
법원에 맡겨보자 한 건데 법원에서 제대로 본 거죠. 제대로 본 거고. 아무튼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가지고 홍영표 대표가 이제 결국 이제 뭐 자기들이 다 잘못한 일을 당연히 그 법적인 사법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홍영표 대표가 잘못한 거라서 홍영표 대표가 전혀 그야말로 거기서 입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 파트너가 나경원 대표는 이제 새로 됐고 이쪽은 이제 4월이면 그만두고 그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모든 그 의제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있는데 언론이 그쪽 편이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가 얘기를 조금해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정말 의혹 투성이가 그대로 뭉개고 이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리도 이제 선택과 집중이 안 돼요. 이 사건이 터지면 바로 또 다음 사건이 터져서 묻어지고 다음 사건이 터져서 묻어지고 원래 민주주의에서 이벤트 정치를 할 때 무슨 사건이 터지면 허구로 다른 사건을 만들어서 덮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제 사건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허구 사건 중에서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게 이제 드루킹이죠. 그걸 덮으려고 기무사의 계엄 관련 문구. 그렇지. 그것을 내가 그때도 어느 방송에 나가서 이것은 아마도 이 드루킹 사건을 덮으려고 기무사 사건 그 잊지도 않은 거. 그게 어떻게 계엄 문건이 되느냐. 몇 달을 수사하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아니, 그리고 그게 될 수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때 딱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기무사가 계엄을 저걸 할 수가 있느냐. 그건 일종의 컨틴전시 플랜이 어디서고 이제 힘드니까 그때 얼마나 소란스러웠고 정말 폭동. 정권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기무사 수사라고 외국에서 인도습니까?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쇼라는 거지. 드루킹을 덮으려고 이제 쇼를 했다 그랬더니 또 그때 그 나왔던 그 코멘테이터가 에이 그 드루킹이 뭐라고 그걸 덮으려고 이렇게 큰일을 만들어요. 드루킹은 대통령이 가족이 관여되어 있는 그런 사건인데 자기들은 잘할 거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확신인데 우리가 선거를 많이 해봐서 알거든. 그럼요. 선거 때는 자기들이 한 일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선거 때는요. 아무나 와도 다 같이 상의합니다. 도와준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뭐 문 대통령이 무슨 선거에 경험이나 많아요. 우리는 9번 치렀지만 그 양반은 2-3번밖에 안 치렀거든. 그러니까 도와준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뭐 하고 그래서 거라고 보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뭐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유세장에 500명씩을 끌고 다니는데 진성당원을 굉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잘하니까 이게 드루킹 건이 크게 가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기무 사건으로 덮었는데 그랬는데 결국 이거는 원체 싸고 싸도 이게 가려지지가 않아서 말하자면 재판 과정에서 김경수가 결국 저렇게 이제 징역을 법정 구속이 되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자, 그러한 이러한 게 우리가 정말 아주 황 선생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말 죄송하긴 한데 국민들도 그렇게 하실 건데 이게 원체 사건이 많아요. 맨날 사건이 터지니까 국민들도 어리둥절하고 고만고만해 보이고 언론도 뭐 언론은 원래 우리 편은 아니지만 글쎄 그냥 이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나마 하면 좋은데 하도 많아서 투구가 지금 한 17개 될 거예요. 우리가.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요. 이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전담반 뭐 경찰의 광역수사대의 전담반을 만들어서 뭐 화성 뭐 연쇄살인 전담반처럼 그래서 의원들을 보고 자 손혜원 전담반 뭐 문재인 딸 전담반 김경수 전담반 드루킹 전담반, 뭐 김태우 전담반, 신재민 전담반 해서 사건의 크기에 따라 전담반의 모집 인원을 적절히 조정을 해서 자 의원들이 전부 신청을 하라 해서 이 결과가 다음 총선에 반영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거대한 담론으로 완전히 뭐 정권이 거대하게 경제 실정을 했거나 뭐 안보에서 뭘 했거나 무너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작은 부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조금 어긋나 보인다 하는 감정을 조성되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래. 결국은 몇 가지 스캔들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일찌감치 3인방을 쫓아내고 최순실이하고 선만 껐으면 그래. 그건 뭐 나중에 나오더라도 그래 내가 정리했지 않았냐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그럼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고 대통령이 2번 바뀌었는데 저렇게 된 이유가 그 다스라는 문제. 그래. 처음부터 그 거론됐던 문제에 결국은 저걸로 저리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중에는 손해원 문제든 드루킹 문제든 그 뭐 딸 문제든 암호화폐 문제든 어디선가는 김태우 문제든 이것이 지금은 힘이 있고 제대로 한국당이 못 싸우니까 안 나오지만은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파괴적으로 번지면서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달 초에 3인방과 관련된 정윤회 문건 같은 거를 보도했을 때 그것이 정권에 나중에 치명타가 될 거라고 누가 봤습니까? 세계일보가 보도하니까 고영태가 그때 벌써 언론에 찾아가서 동영상하고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겁이난 언론들이 덮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따지고 보면 전부 청와대와 대통령 가족 핵심을 겨냥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 중에 하나를 잘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키우면 이것이 나중에 핵심으로 바로 갖다 꽂혀서 이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되면 그래. 이 정권은 지난 정권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손석희가 그렇게 남을 갖다가 미투고 또 공정성 이런 걸로 팩트 체크로 하다가 자기한테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저는 저 사람 그만두는 게 시간 문제라 봐요. 아, 그래요? 네, 저 못 버팁니다. 자기는 어떻게 답할 거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질문이 문재인한테도 지금 적용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한국당이 지금 이런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의원님이 답표가 되시면 이걸 전담을 해가지고 해서 직접 내가 매주 보고를 받겠다고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그럼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는 하지만 좀 다소 느슨하죠. 우리 박 선생님 말 맞다나 지금 이제 특위를 각각 만들어서 이제 의원들이나 또 전문가들하고 이제 포진해서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좀 더 강력하게 하고 이거를 아닌 게 아니라 공천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제 하면 좋은데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까 이제 손석희 앵커에 대해서는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거든. 남이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지 눈에 피눈물 난다. 우리 할머니가 저를 그 훈육할 때 어렸을 때 딱 그 생각이 나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지금 휴가 갔다 와가 내일 아마 이제 오늘부터 나왔습니까? 오늘 아마 방송 나오기가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 문제지 머지않아서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런 봅니다. 근데 지금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살다 저런 그 여당 대표 처음 봤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가가 문재인 물러가라. 당선 무효다. 우린 대선 불복하겠다. 말도 못 꺼내고 조사 대상 아니냐. 뭐 사과해라 정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들어누우면서 그렇게 했다면 제가 말도 안 하겠는데. 근데 입장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한국당 처지고 한국당이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딱 이런 일이 생겨서 대통령이 뭐 이름 바꿔라고 했다. 경인선으로 또 무슨 경인선 가자고 대통령 부인이 이야기했다. 이러면 아마 민주당은 지금 벌써 광화문 앞을 촛불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리고 퇴진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온 무슨 뭐 사찰, 성당, 교회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별 말도 안 했는데 이해찬이라는 사람이 감히 이 촛불 대통령한테 대선 불복을 하겠다는 거냐 너네들이 이건 절대 용납치 못한다. 용납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한국당의 이 당 대표 후보들이나 뭘 좀 하겠다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해찬 너 말 조심해. 이래야 되면 또 어떤 후보한테는 저 아주 어리다라고 했는데도 그분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데도 별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왜 이러나. 의원님 이 시간을 빌어서 이해찬한테 말 한마디 좀 하십시오. 아이고 이해찬이 고맙죠. 네. 이해찬이가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게 그런 사람이 그 민주당 대표를 해서 너무나 고마워요. 네. 뭐 20년 집권한다고 그랬다가 50년 집권하겠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우선 국민들이 저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지율 올라가는데 도움이 돼서 참 고맙고 앞으로도 자꾸 이렇게 막말을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명문 학교도 나오고 그랬는데 조금 아직도 나이도 꽤 됐는데 저렇게 교양이 없이 말을 하나. 정치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총리하고 교육부 그렇지. 장관하고 당 대표하고 할 것 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그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가끔 살다 오나 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사실 그 이해찬 그 대표는 우리한테는 좀 고마운 사람이에요. 다만 국민들한테 좀 안 됐지. 국민들이 대통령이 엉터리로 하니까 국민들이 고달프고 또 이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이 저렇게 막말을 하니까 이게 영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그냥 저 덕담이라도 덕담을 해도 모자란데 저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짜증내게 해서 국민들은 안 됐지만 저 사람들이 너무 잘하면 우리가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게 상대성이거든. 그래서 내보다 더 봐보면 나는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저 사람들은 한 번씩 선택과 집중을 해가 맞아요. 순간적으로 뒤집는 능력이라도 하나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앞에 갖다 줘도 그게 뒤집는 능력이 주도 잘 못 먹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더 바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공부를 하다가 하루는 바짝해서 성적을 뒤집어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성적하고는 관계없이. 그것도 아주 적절한 비유고 배짱이들이지 배짱이. 그러니까 내내 놀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가서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면 되느냐 하면 저희들 보수파들은 그냥 열심히 쌓아서 올려가지고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뭔가 성과와 성취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는 중에 뭐가 좀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그냥 깐 데 또 까고 깐 데 또 까고 그래서 이걸 딱 부셔놓고는 자기들은 쫙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뜯어먹다가 그 다음에 국민도 더 어려워지면 다시 또 정권이 바뀌어서 쟤네들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소위 그 좌파 혹은 진보예요. 그러니까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창조적 리더십이고 그 사람들은 일종의 저항의 리더십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막된 사람처럼 해야지 뭐 좀 이벤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국당은 좀 창조적 파괴의 리더십을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곽상도 오늘 민주당이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자, 의혹을 제기하면 그 의혹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이 뭐 대변인 시켜서든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이거 내가 잘못 말했네라고 생각이 들면 사과를 하거나 안 그러면 또 의혹으로 반격을 하고 이게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청와대가 나서서 그냥 안 두겠다고 협박하고 연휴가 끝나니까 또 고발하고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왜 대통령 딸 부부가 대통령도 오늘 한국에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작년 인도 갔을 때 7월 10일인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이 인도에서 인도와 자기 가족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그 딸이 요가 강사로 있다 이랬는데 그 시점에 이미 아들을 그 외손주를 태국의 국제학교에 이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제학교에 태국이라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제학교에 진학시키도록 6월달에 이미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짐까지 생각하면 5월달에 이미 짐 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인도에서 한 말이 거짓이다는 거죠.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지 않고 이제 가서 아마 집 계약하러 집 파는 거 이제 사위 명의로 돼 있던 집을 이렇게 3월 달에 이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4월 달에 넘겨주고 그래가 7월 달에 이제 팔아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는 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딸이 본인이 외손주를 데리고 2017년 5월 8일 대선 이틀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직접 올라왔고 문 대통령 옆에 거기에 영상 메시지로 이 저는 마음과 워킹 마음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그걸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은 본분을 제자리에서 꿋꿋이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인은
뭐 이 저기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그 게임 회사를 청와대 개 이름으로 바꿨어요. 의원님이 만약에 사장인데 남의 집 개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밑에 직원이 이야기하면 바꿔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꾸고 그러고는 사인이가 또 회사를 망했다면서 그만둬버리고 3월 달에 그러고는 7월 달에 이제 다 떠나버린 거죠. 아마 6월 달쯤 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도 딸한테 이렇게 뭡니까?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걸 정려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집도 정리했느냐가 이건 답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고 이 부부끼리 그 다음에 왜 국제학교가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가 지금 조사해서 최하 3천 최고 한 5천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는 구기동에 있는 전향 일반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사립도 아니고 공립. 자 그렇게 대중 앞에 유세해서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 이걸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이 부부가 직업도 둘 다 하나는 실업자고 하나는 요가 강사예요. 그러면 합쳐봤자 소득이 뻔한데 둘이 합친 소득을 거의 자식 교육시키는 걸 그 태국에 가서 국제학교에 넣었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비해서 가장 큰 사건이고 도덕적인 문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 국가를 운영하는 국가관의 문제까지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좌파 정책, 말하자면 귀족노조에 끌려다니는 좌파 정책이어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일자리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미북 관계가 저렇게 되면서 혹시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말씀이죠. 특히 동남아시아로. 태국이 동남아시아 아닙니까? 동아시아니죠. 그러니까 이 딸 가족들이 아이고 아버지가 못 믿어온 거야. 나도 이거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지만 태국으로 이제 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태국 같은데 교육에 비합니까? 거기를 갔다. 또 무슨 여기서 얼마든지 자기가 성실히 살면 열심히 하면 일을 생활하기가 좋을 텐데 본인 그 대통령 주장대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정의로운 열매를 따야지. 대통령 가족이 말이지. 그 엑소더스 한 거 아니에요?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과연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게 자식들이 보기에도 야 이거 아무래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교육도 안 되겠고 먹고 살기도 어렵겠다. 어렵겠다. 그러니까 중대한 거짓말도 또 했어요. 조국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핵심 친인척 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집을 갖다가 양도했냐. 남편이 부인한테. 그리고 양도한 것이 3월 달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에 6월 달이고 한 달 뒤에 팔았으니까 3월 달인데 12월 28일 날 이게 보도되니까 민정수석이 12월 31일 날 임종석이하고 조국이 국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운영위에. 거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마 곽상도 의원은 다 자료를 알고 있으면서 물었다고 봐요. 나는 집을 정려한 것도 12월 28일 날 기사 보고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부부가 외손주까지 데리고 온 가족이 적어도 6월 달 중에 태국으로 갔는데 그리고 집도 팔았는데 자기는 집을 정려한 것도 12월 28일 신문을 보고 알았다면 이거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이거는 무능하거나 너무 무능해서 저 민정수석 자격이 없거나 아니면 중대한 거짓말을 한국당이 부른 이 운영위원회 와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조국 수석은 우병우처럼 될 거예요. 이게 문 대통령도 이 조국이 때문에 아마 망조가 들 거고 앞으로 또 이 조국이도 앞날이 뭐 이렇게 크게 밝아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이 국가를 뭘로 하는 겁니까? 이 가족들이 그렇다면은 설득을 시켜서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어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애들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고 어디 지금 여기서 경제가 앞으로 잘 될 텐데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해야지 국민들이 보기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나간 걸 가지고 거짓말이나 해야 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 청와대의 유기견 입양한 개가 토리인데 사이가 다니던 회사 이름을 토리 게임즈로 바꿀 때는 청와대하고 상의를 했대요. 그럼 개 이름 따서 남의 회사 이름 바꿀 때는 상의를 하고 그 사람들이 통째로 그냥 태국으로 나가서 아마 경호원이 지금 12명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나가겠죠. 경호할 때보다 거기 더 들었다는 그럼요, 돈이. 그럼요. 예, 근데 앞으로 얼마가 더 들을지 몰라요. 국민 세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의원님도 서울대 나오셨고 저도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유전자 중에 조국같이 저렇게 권력에 붙어서 충성을 바치면서 이렇게 날뛰는 유전자가 없는데 저 어떻게 저런 유전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별로 많지 않죠. 이제 대개는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덜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그런 술수가 발달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조국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도 좀 이상하게 무슨 조국 그래가지고 무슨 조국을 위하여 뭐 이렇게 하고 뭐 건배도 오랬다면서요? 인정한 사랑에 이렇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상스러운 사람들이야. 특히 조그만 회사에 가서 이사나 했으면 될 만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국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국민들이 참 미래가 없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의원님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엉망인데 의원님이 당 대표가 되면요, 저걸 제대로 놔놓으면 아마 전 국민의 보편적인 빈곤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중산층이 다 무너져 갈 것 같아요. 머지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 정권을 향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가 무너져서 서민들부터 고충을 받는 지금 자영업자들이 1인 자영업자부터 다 망해가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고용원이 적은 사람 순서로 쭉 망해가고 그렇습니다. 영세기업부터 망해가고 지금 그런 물론이죠. 그래서 이 겪는 고통들이 서민이나 빈곤층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정권을 제동을 어떻게 그려야 되죠? 경제에서. 사실은 그게 아주 지극히 한계가 있고요. 결국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라는 것은 이제 기업 의지, 마인드가 문제고 또 어떤 기업이라든지 조그만 중소 상인들이라도 일으키는 데는 5년, 망하는 데는 뭐 6개월, 1년에 망하는 건데 지금 다들 폭망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살이 돋우고 하려면은 이것이 이제 한 4, 5년, 5, 6년이 걸린다는 것인데 저는 뭐 저 자신은 자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뉴딜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어차피 일자리가 제조업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5G, 뭐 4차 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이거대로 견인차를 끌고 가되 결국은 제조업에서 오죠. 제조업에서 중간층 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려면 제조업에서 오는 건데 제조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이제 그 부품 제조 산업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에서 부품을 들여다가 우리가 조립해서 팔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첨단 부품을 많이 만들고 이것을 이제 중국을 비롯한 아세아 등 어셈블리 하는 나라에다가 팔아가지고 지금 아주 적지 않은 액수인데 제가 이제 액수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제조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공단이나 이런 게 다 부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공단은 스마트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모자라고 결국은 어느 이제 농토가 이제 우리가 쌀이 좀 과잉 생산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지를 산업단지, 산업도시로 예를 들어서 한 1억 평 정도를 만들어서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 공업단지나 포항 공업단지 하듯이 구미나 이런 걸 하듯이 이제 새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수백만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그렇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서비스 산업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 스마트화하거나 혹은 그 기업 도시를 만들 때 건설업이 활성화해서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그나마 이렇게 망해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생활이 되도록 약간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거를 돈으로 그냥 나눠주면 안 되고 결국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집권을 하거나 그런 힘이 있으면 가능한데 이 지금 그 문재인 정권 측에서 하는 것으로는 우선은 두 가지 면에서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기업 정책 중에서 이제 좌파적 그런 노동자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경영자들이 기업 의지가 없어지고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그 남북 문제가 평화로 간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50대 이상 되는 기업가나 자본가 이런 사람들은 북한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거든요. 공포감을 가지고 있죠. 김정은에 대해서 공포감이지. 아니 무슨 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놈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하고 요새 아니 삼성의 이재용이 뭐 정말 세계적인 어떤 기업가 아닙니까 일단. 그런 사람한테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 모르게 아니 어디다 대고 그런 사람을 그런 집단을 상대로 우리 기업인들이 하겠느냐 이거야. 기회만 있으면 호심탐탐 외국으로 나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저히 미래가 없고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견제도 하고 저도 이번에 국회 예결위원장도 했습니다만 예산을 어떻게든지 직접 퍼주는 예산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될 수 있도록 SOC나 인프라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 내지 뭐 이런 법적으로 규제 해제나 이런 거를 규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재인에 대해서는 경제는 여기다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잘못하면 갖다 이제 검찰에 집어넣고 또 수사하고 그럴까봐 가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오는 거지. 도장만 찍고, 알겠습니다. 투자하고 사람 뽑겠습니다. 약속 두 털까지 해놓고. 아니, 그게 무슨, 기업이 무슨 지시하고 명령한 대로 되느냐고. 다 기업 내부의 수익 모델을 생각하고 판매 예측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도 뽑고 이러는 것이지 그냥 대통령이 이거 지시한다고 다 되면 세상에 경제가 뭐가 어려워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면 거꾸로 나라가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경제를 얘기하려면 한참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시면 총선 승리에 대한 보관이 뭐가 있습니까? 총선 승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천이고 당이 단합해야 됩니다. 공천은 사심이 없이 돼야 됩니다. 사심이 없어서 지역구는 국민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당선이 최고의 목표지 괜히 모양 갖춘다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이쁜 사람 뭐 이렇게 뭐 좀 참신하다고 보이는 사람들 공천해봐야 지면 그만이야. 그 사람들도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강점이 있는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유권자한테. 그러면서 아주 적은 부분 혹시 당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론화해서 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부담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뭐 국민과 당원들한테만 하라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한테 이익이 가는 거 아니냐. 어떤 혜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일정 부분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정도의 부작용은 어디나 있는데 그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여기에 말하자면 지역구에서 보완이 돼야 될 분, 뭐 대체적으로는 연령도 기준이 되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참 젊은 사람들은 가서 지역구에 가서 상대가 있는 거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젊은 분들을 비례대표로 하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다 하는데 이것도 선거 예를 들자면 한 5, 6개월 전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 한 46명 정도를 지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46명을 또 아주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각 분야의 전문가나 혹은 상징성 있는 사람 또 국민들한테 이러저런 이유로 잘 알려진 사람들을 공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4개월 전에 총선 4개월 전에 그게 예비 후보로 등록이 가능해요.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그것도 지표가 나와야죠. 그래가지고 번호를 매기면 이게 비례대표라는 것은 번호대로 당선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새로운 신진 세력들의 등용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4년 활동을 하고 나서 지역구로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중앙에서 전략적으로 한다 무슨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자기 편을 만든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망하는 거는 아주 똑같이 망할 테니까 제가 사실은 뭐 제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죠. 사실은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정말 국민들께서 정말 그 저를 한번 저는 검증이 다 된 사람이니까 당도 많이 알고 당에 단합도 시켜봤고 제 선거도 많이 치러서 했고 당 선거도 많이 치렀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뭐 이벤트식으로 그냥 뭐 여기저기 언론에 그냥 뭐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그냥 보도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해서 해가지고 지금 사실 우리들이 언더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솔직히 자인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본격적인 운동 기간이 되면 우리 홍보물도 들어가고 또 문자 메시지도 들어가고 또 TV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옥석이 가려질 걸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은 자신이 있고 솔직히 사심도 없고 그래서 공천 농단할 이유도 없는데 일부 대권 후보들이다 뭐다 하는 사람이 오면 야 이게 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점이 그대로 되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뉴스 브리핑의 그 당권 후보 중에는 지금 2번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당이 당대표 선거를 끌어가는 모양이 매우 잘못되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재 잘못된 구조 속에 다 줄을 씁니다. 심지어 저는 유튜브 방송들조차도 줄을 쓰고 있다고 봐요. 이런 속에서 정당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나았거나 훌륭한 분들이 제대로 자기를 알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뉴스 브리핑은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의원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이 2분이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의원님은 여기 방송에 출연 전까지 저하고는 전화 통화도 한번 한 적 없고 맞습니다. 뵌 적이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론이 뭔 줄 압니까? 이 댓글에 한국당의 의원들은 저렇게 개별로 모아놓고 보면 사람이 다 훌륭한데 어째 모이면 다 저 모양인가. 근데 의원님이 혹 당 대표가 되시면 그런 이야기가 없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